한국경제TV는 도약하는 한국 증시와 투자자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네, 어제하고 오늘 시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 이렇게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고 시장의 강세장 분위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시장에서 인사이트를 들을 수 있는 분과 함께 얘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신중호 LS증권 리서치센터장이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이제 그 케빈 워시가 연준 의장이 지명받고 난 이후에 시장이 큰 충격을 좀 받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게 이제 워시가 기본적으로는 매파다라는 분석들이 좀 나오면서 금리 인상 경로가 우리가 생각한 거하고 달리 이게 뭐 인상되는 거 아니야? 또는 네. 뭐 긴축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까지 좀 나왔거든요. 센터장님은 그럴 가능성을 어떻게 보세요? 그 성향이라는 거는 사람마다 특징이 있기 때문에 네. 뭐 매파적이다 그러면 아무래도 우리가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입장에서는 좀 실망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연준이 금리를 결정할 때 네. 인상이냐 인하냐 내지는 동결을 할 때 의장의 의견이 중요한 건 맞습니다만 FOMC가 한 명 갖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12명의 의원들이 어떻게 보면 합치된 의견이 나와줘야 되는 소위 말하는 명분이 필요하죠. 그래서 뭐 설사 워시라 하더라도 케빈 워시가 이제 하반기에는 어떤 FOMC의 의장으로서 금리 결정에 키를 갖고 가긴 하겠지만 당연히 물가가 안정이 되고 고용 상황이 악화되어 있다면 충분히 금리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뭐 연준의 대차 대조표와 관련된 왜곡 효과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다만 연준의 대차 대조표가 왜 이렇게 늘어났는지에 대해서 가서 보면 또 들여다 볼 수밖에 없잖아요. 뭐 MBS라든지 뭐 하다못해 이제 국채도 많이 갖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국채 시장에 상당한 변동성을 유발하면서 행여나 금리가 조금 변동성을 보이면서 경기가 좀 소위 부러질 수 있는 가능성이 내비친다. 그러면 또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워시 자체가 임명이 됐다라는 그 부분은 시장에서 놀란 부분은 맞지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사장님 바뀌면 어떻게 해야 되지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 얘기들 많이 하죠. 예, 네. 그런데 이제 실제로 와서 뭐 업무 보고 받고 실제 스타일 보고 뭔가 이 가이드가 나오면 그때 좀 안심이 되는 것처럼 지금은 약간 시장이 케빈 워시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라는 불안감, 불확실성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사장님으로 비유를 좀 해주셨는데 우리가 사장님 맡기면 이런저런 얘기 나오는 것처럼 연준 의장도 마찬가지다라는 말씀이시고 사실은 이제 케빈 워시를 지명한 트럼프의 의중이 뭐냐 이것도 시장에서는 많이 관심거리이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금리를 인하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네. 그럴 만한 인물을 지명했겠지. 근데 이 사람이 매파야. 그러니까 시장은 조금 더 헷갈려하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면 올해 미국의 금리는 어떨 것 같습니까? 지금 사실 간밤에 또 지표가 네. 이 ISM 제조업 지표가 예상보다 좋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경기는 좋다는 얘긴데. 그러니까 신규 주문이 상당히 좋았는데 네. 근데 이제 뜯어보면은 고용은 안 좋았거든요. 제가 왜 올해 금리 인하에 대한 격려를 하면서 지표를 말씀드렸냐면 결국 연준이 지켜보고 있는 지표는 고용과 물가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트럼프 대통령이나 트럼프 행정부가 케빈 워시를 앞세운 거는 명확하게 연준의 독립성을 우리는 지키는 거야라는 표면적인 어떤 이슈를 제기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셀 아메리카가 조금은 둔화되다 보니 금이나 비트코인이 달러가 그렇게까지 훼손되는 게 아니네라는 이슈 때문에 좀 급락을 보였었던 것 같고 다시 돌아와서 그렇다면 연준 케빈 워시의 의장 하에 연준의 금리는 올해 어떻게 될 것이냐. 저희들은 그래도 하반기에는 금리 한 번에서 두 번은 내릴 수 있다. 첫 번째는 고용 지표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간밤에도 ISM 제조업에 보시면 고용이 그렇게 이렇게 50 언더에서 계속 네. 나아지지 않고 있고 특히나 최근에 IT, 이 AI 밸류 체인 중심의 생산성이 고용 없는 생산 증가이다 보니까 고용 시장이 노 하이어 노 파이어거든요. 그래서 물가가 앙등할 만한 이슈가 크진 않다. 그래서 이게 2월, 3월, 4월 뭐 공교롭게도 지금 또 약간의 셧다운 리스크 때문에 고용 지표가 좀 후퇴하긴 하겠지만 네. 고용 지표가 2, 3, 4월 지나가게 되면 충분히 더 둔화되는 모습을 보일 수 있고 이 상황에서 물가까지
좀 통제가 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하반기에 충분히 금리 내릴 수 있는 상황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동결 기조가 유지되고 하반기로 가면서 이제 금리 인하의 가능성, 한두 차례의 가능성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미국의 채권 금리는 그러면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최근에 조금 오르는 모습입니다. 네,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뭐 케빈 워시가 이제 대차 대조표를 축소하는 거에 굉장히 좀 적극적일 수밖에 없다고 하면 대차 대조표 축소는 채권 시장의 수요자가 줄어든다는 이슈였기 때문에 가격이 네. 하락하면서 금리가 높아진 것도 있고요. 무엇보다 이 2분기 특히 2, 3, 4월에 우리가 조금 고민해야 되는 거는 당장 다음 주에 일본의 중요한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방선거가 있고 더불어서 미국도 조금은 시간이 남아 있지만 여전히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이슈가 있을 텐데 이거 공이 다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정치적인 이벤트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를 비롯한 미국, 뭐 한국, 뭐 하다못해 유럽까지도 재정 확대에 대한 이슈가 많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럼 재정 확대라는 거는 사실 금리를 굉장히 높은 수준에서 이렇게 뭐랄까 내려가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2, 3월은 오히려 금리가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이 주가도 그렇고 고용의 지표도 그렇고 일반 경기의 활동도 그렇고 네. 뭔가 좀 액티비티가 활발하지 않은 그 높은 금리로 인해서 오히려 하반기에는 조금 금리 인하가 가능하게 하는 조건들을 만들어줄 거다라는 얘기를 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정치적인 이벤트가 금리를 약간 밀어 올리는 네. 효과가 좀 있다라는 말씀이세요. 네. 그러고 보니까 다 그렇네요. 미국도 중간 선거 있고 우리나라도 지방 선거 있고 지금 일본은 지금 선거하겠다라고 선언해가지고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제 시장이 어제 급락, 오늘 급등. 약간 변동성이 커졌지 않습니까? 이거는 시장에 이제 경계감을 저희가 가져야 될 신호로 보는 건지 아니면 오늘 반등 폭으로 보면 이거 문제 없겠네. 앞으로 좀 더 강하게 가겠네.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 건지 궁금한데요. 근데 이제 뭐 앞에 일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제의 급락, 오늘의 급등이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장 자체가 지금 뭔가에 휘둘리고 있다는 거잖아요. 하다못해 우리가 1월 아니면 12월에서 1월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우리나라 반도체 위주의 상승이 아주 가파르게 왔었던 거는 어떤 대외 여건이 돌출 변수가 있더라도 아니 이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이라든지 모멘텀이 이걸 다 짓누르고 올라갈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개인 투자자분들의 예탁금으로 100조 이상의 예탁금으로 기록되기도 하는 그런 모습인데 어제와 오늘의 모습을 본다면 이 자체가 변동성이라는 거죠. 그리고 코스피와 코스닥의 이 증시 회전율이 코로나나 금융위기 내지 IT 버블에 준한 정도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약간 단기적으로는 과열이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과열이 곧 폭락이나 급락은 아니지만 이 상방으로의 압력이 우리가 1월에 가파르게 쭉 밀어올리던 시장과는 다른 어떤 모멘텀이 조금은 제한된. 그래서 오늘 급등했지만 이 급등이 계속 이어진다라는 보장이 1월보다는 조금 낮아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1월에 실적 시즌이 너무 좋았고 지난주가 빅테크들의 소위 말하는 캐펙스라든지 이 좋은 말이 나오는 피크를 지나고 있다는 점에서 2, 3월은 특히 2월은 조금은 이게 상방으로 계속 우상향하는 거냐? 라고 봤을 때 그렇진 않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2월에는 좀 변동성을 더 주의하자라는 말씀이고 그러면 좀 시기열을 길게 끌어가 볼게요. 장기 상승에 대한 전망은 긍정적으로 가지고 계십니까? 뭐 외국계에서도 지금 뭐 7,500을 보는 증권사가 나왔는데요. 우리 시장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게 결국은 지금 AI 인프라, AI발 강세장 내지는 뭐 경우에 따라서 버블까지 갈 수 있는데 미국이 주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 주도하는 상황에서 쇼티지가 반도체에서 나타났고 그 메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있어서 5천까지 올라왔는데 그렇다면 또 답은 미국이 여기서 더 AI가 확산되고 결국은 경기를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체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인데 지금 미국은 충분히 체력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GDP 대비 민간 부채 비율이 가계와 기업이 60에서 70%밖에 안 돼요. 둘이 합쳐서 130%라는 거죠. 제가 왜 부채 비율을 말씀드리냐면 결국 돈이 돌아다녀야 수요가 생기고 투자를 통해서 고용이라든지 또 선순환에 경기 상승이 나타날 텐데 미국은 지금 민간 부채가 상당히 건전하다라는 거죠. 다만 이 어떤 민간 부채가 즉 가계가 돈을 빌리고 기업이 돈을 빌려서 투자하거나 소비하는
뭔가의 어떤 전환점이나 트리거가 필요한데 그게 사실 연준의 금리 인하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면 상반기 후반이든 하반기든 연준의 금리 인하가 트리거가 돼서 경기가 확장으로 갈 때 우리 시장도 다시 뭐 5천 이상, 네. 어쩌면 6천, 7천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오히려 멀리 가려면 2, 3월에 좀 쉬는 게 저는 낫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뭐 너무 소위 말하는 수급이 너무 몰려서 어떤 투자의 여력이 제한돼 버리면 하반기에 좋은 모멘텀이 오더라도 그 모멘텀을 오롯이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1, 2월이 넘어서 2분기, 3분기가 약간 가격과 기간 조정이 거치고 나면 네. 3분기부터 4분기 그리고 내년은 또 한 번의 폭발적인 성장이 가능한 구간이다. 이런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연초에 많은 분들하고 얘기 나눌 때 올해 증시가 상반기에 조금 강하고 네. 하반기에 조금 숨이 죽을 수 있다는 말씀을 네. 하셨는데 지금 견해는 조금 다르십니다. 그러니까 그러려면 견해에 맞으시려면 우리가 2월, 3월에 조금 시장이 쉬면서 에너지를 비축하고 네. 하반기에 미국이 좀 좋아질 때 중간 선거 이후에 좋아질 때 그 힘을 같이 받아서 오르는 조건을 말씀하신 것 맞습니다. 같아요. 코스닥 시장으로 한정해 보면 어떻습니까? 코스닥 시장은 어떤가요? 참 네. 이게 코스닥이 좀 얘기하기가 좀 애매해요. 우리가 보통 뭐 반도체, 대형주, 코스피 하면은 결국 근거 있는 상승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올라도 밸류에이션이 오히려 하락했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익에 대한 성장이 워낙 가팔랐으니까. 네. 근데 코스닥은요, 사실은 싸다 비싸다라는 평가를 잣대를 대고 보면 하이닉스보다 비싼 시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이닉스가 이익이 올해 80에서 90조 이상 나온다고 하지만 코스닥은 다 합쳐서 10조, 20조도 안 되는 상황인데 시총은 오히려 하이닉스보다 코스닥이 더 비싸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지만 코스닥은 뭐 성장을 소위 말해서 먹고 사는 그런 기업들이 많잖아라고는 하지만 면면을 보면 2차 전지, 게임, 제약바이오 그리고 약간의 좀 반도체 소부장주가 이제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당장은 이익의 가시성이 높아지는 업종들이 아니다 보니까 약간은 그 수급 논리에 의한 변동성이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상승은 아직은 좀 부족하다 이런 얘기 들고 있습니다. 시장에 이런 게 나오면 위험 신호다. 그러니까 지금 뭐 다들 강세장 장기적으로 상승이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이런 신호가 나오면 우리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내 자산을 관리해야 된다라는 게 있을까요? 이를테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네. 버블이냐 아니냐라는 얘기는 하는데 가격만 올랐다고 버블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고 하물며 밸류에이션이 비싸다라는 것도 IT 버블이나 금융위기나 코로나 때 밸류에이션이 다 달랐어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만 놓고 보면 이게 뭐 위험 신호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결부돼서 같이 봐야 되는 게 은행과 즉 실물과 금융 간의 연결고리가 너무 커졌을 때, 즉 돈을 많이 빌리고 레버리지가 너무 많이 돈이 나가 있는 상황에서는 그때 금리 인상이 어떻게 보면 강세장의 종말을 기하는 액션인데 네. 일단 당장은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조금은 낮은 상황이고 무엇보다 미국의 금융과 실물의 연결고리라고 할 수 있는 예대율 뭐 70%밖에 안 되고 그때 IT 버블이나 금융위기 때 뭐 100% 넘었거든요. 아니면 마진 대비라 그래서 기업들도 미국도 이제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데 이런 마진 대비 성장률이 막 40% 이상일 경우 아니면 네. 기업의 대출이 전년 대비 10% 이상 굉장히 과열권에 있을 경우 그리고 GDP 이 실물 경제가 늘어나는 것보다 기업 부채 비율이 한 5년 내에 15%포인트 이상 늘어나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 엄청난 어떤 돈의 빌림과 그로 인한 투자가 상당히 좀 알람벨을 주는 시그널 뭐 여기 뭐 자막이나 화면에 나오지만 이런 어떤 10% 이상 5년 내 15% 레버리지 환경이 증가한 상황에서 장밋빛인데 물가와 금리를 올릴 만한 환경이 되면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때는 아마 그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경기를 좋게 보고 있고 돈을 많이 빌려서 강력한 수요에 투자하고 있는데 금리 올려도 괜찮아. 근데 그때가 조금은 조심해. 근데 지금은 말씀드리는 아까 갖가지 조건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한국의 강세장의 근거이기도 하고 미국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체력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증시 과열의 신호들을 아까 정리해서 조금 말씀드렸는데 말 그대로 이제 빚을 내는 투자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그 상황에서 금리 인상에 관련된 신호가 나오면 그때가 약간 과열의 끝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아직은 뭐 그런 게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는 맞습니다. 말씀이시고 네. 환율 상황은 어떻게 올해를 전망하세요?
환율이 참 어렵습니다만 환율이 지금 한 1,400 중후반에서 네. 고공행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1,500원은 넘는다 이런 얘기를 드리진 않지만 약간 높은 환율이 유지될 수는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게 일단은 우리나라가 환율이 오히려 안정을 찾으려면 역으로 네.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릴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드려요. 왜냐하면 금리를 내리면서 성장을 위한 어떤 자금이 순환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일부 어떤 그 부동산이라든지 비생산적인 자산으로의 유동성 주입으로 인해서 아니면 주입 가능성 때문에 금리를 못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그래서 환율이 만약에 내려가려면 저는 연준의 금리 인하 내지는 부동산에 어느 정도 정부의 어떤 공급이나 정책으로 인해서 가격이 좀 잡힌다라는 뉴스가 나왔을 때 오히려 환율이 내려갈 수 있다는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닌 것 같고 뭐 연준의 금리 인하를 기대한다면 하반기 가면은 약간 1,400원 중반이 한 1,400 초반 경우에 따라서는 1,400을 깨는 하향 안정화. 결국 이게 뒤집으면 이게 또 지수지 않습니까? 네. 이런 모양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1,400원대가 좀 유지될 가능성. 네. 조금 상황이 괜찮아지면 잠시 1,400원이 깨져서 내려가는 상황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이시고. 또 하나가 이제 이른바 AI 버블과 관련된 논란이 계속 수면 위로 올라왔다가 내려갔다를 네. 반복하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들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게 좀 큰 변수로 보이십니까?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변수인 네. 게 이 그 빅테크, 하이퍼스케일러들 뭐 단어는 다르지만 M7 뭐 이 기업들의 소위 말하는 투자 지출의 증가율이 글로벌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의 밸류에이션과 굉장히 많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무슨 네. 말이냐? 캐펙스의 증가율이 계속 늘어나면은 반도체 매출도 계속 늘어나게 돼 있는데 증가율 자체는 높지만 예를 들어서 2분기가 지금 피크거든요. 2분기가 100%가 넘는 증가율이에요. 전년 대비. 그렇지만 3분기는 80%, 4분기는 더 떨어지거든요. 80%도 높은 레벨이지만 증가율의 모멘텀이 좀 하반기로 갈수록 내려간다라는 그런 어떤 방향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네. 이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거는 1분기 실적을 앞다투고 이제 지금은 4분기 실적이 끝났지만 1분기 실적의 프리어닝 시즌 뭐 2월 말이나 3월 됐을 때 정말로 캐펙스 증가율이 높이는 2분기가 피크구나라는 인식이 강해질 때는 오히려 시장에 어떠한 변동성이 내릴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그 전에 약간 지금 시장에서 수급이 밀려 들어오고 뭔가 고공권에서 좀 변동성이 있을 때 약간은 좀 뭐 차익 실현 내지는 네. 비중을 좀 현금 비중을 마련해 놓자라는 얘기를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도 반도체는 가장 탑픽으로 보고 계시는 거죠? 네, 뭐 왜냐하면 그 지금의 상승장 그리고 주도 업종은 지금의 상승장이 꺾이기 전까지 내지는 꺾여도 끝까지 살아남는 게 주도 업종이거든요. 네네. 지금의 상승장이 저희들은 꺾이고 있다고 보진 않고 약간 N자형으로 주춤되다가 다시 올라가는데 그럼 그 다시 올라갈 때에 메인 섹터는 어디냐 했을 때 반도체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는 드리고 있습니다. 반도체 외에 그럼 저희가 좀 이렇게 눈여겨봐야 될 게 있을까요? 약간 방어적이지만 성장이 있는 쪽이 조선 방산원전, 조방원이라고 하는 네. 섹터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일단은 한번 그 성장에 대한 모멘텀을 작년에 좀 줬었다가 최근에 조금은 소외됐었잖아요. 네. 약간 가격적인 이격이 좀 발생한 상황도 좀 감안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아까 올해는 정치가 키워드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정책적 지출이 늘어났을 때 성장이 좀 결부될 수 있는 섹터가 또 이제 조선방산원전이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 머스크도 그런 얘기했는데 그 쇼티지가 메모리 칩이 쇼티지인 건 맞는데 그 다음에 넥스트 쇼티지는 전력이다라는 얘기를 한 것처럼 네. 원전도 그에 어떤 발맞춰서 전력원으로서의 가치가 지금 굉장히 다시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조선방산원전도 약간은 좀 방어적으로 반도체와 함께 같이 가져가야 되는 섹터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좀 단기적으로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투자자들에게 포트폴리오 조언을 좀 해주십시오. 단기적으로 지금 시장이 네.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뭐
뭐 달리는 말에 올라탈라는 얘기도 있지만 네. 지금은 달리는 말에서 조금은 쉴 필요는 있는 타이밍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현금 비중을 뭐 10에서 20%, 뭐 경우에 따라 30%까지 좀 늘려놔야 조금 주도 업종이 좀 쉴 때 좀 살만한 여력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너무 급하게 어제 하락하고 오늘 올라왔다고 해서 너무 급하게 진입을 하기보다는 좀 시간을 갖고 IT의 캐펙스 사이클의 모멘텀이 1월 말 2월 초에 피크아웃 한다라고 생각하면은 2월 3월 뭐 저희 설날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오히려 한 설 지나고 나서 조금은 단기적으로 시장을 바라보자라는 거고 장기적으로는 저희들도 여러 가지 레벨업 포인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3차 개정 상법이라든지 더불어서 미국에서 불어오는 레거시 업체들의 AI 확산으로 인해서 다시 주도 섹터인 반도체가 하반기 뭐 빠르면 2분기 후반부터 다시 상승 추세로 접어드는 그런 장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뭐 좀 수익이 많이 났다면 네. 일부 현금을 좀 확보하고 있다가 아까 말씀하신 뭐 2, 3월 또는 네.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조정이 좀 온다라고 하면 그때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좀 사용해 봐라라는 네.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LS증권의 신중호 리서치 센터장과 오늘은 얘기 같이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